자, 1번 계속 재고자산 이야기들이 막 나오죠. 자,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1번 도착지 인도 조건인 경우 미착 상품은 매입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된다. 자, 우리 도착지 인도 조건이면 아직 도착 안 한 거죠. 운송 중인 건. 그럼 매입자의 상품이 아니라 판매자, 매출자의 상품이니까 1번은 틀렸네요. 자, 두 번째, 매입자가 매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시송품은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된다. 맞죠? 아직 구매 의사 표시 안 했으면 판매자 거고. 3번,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를 한 경우 적송품은 위탁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탁자가 팔았으면 이제 우리는 위탁자의 재고자산이 아니죠. 그는 이제 구매한 사람 거니까. 자, 다음 4번에 할부 판매 상품의 경우 대금이 모두 회수되지 않더라도 판매자의 재고자산에서 제외된다. 우리는 할부 판매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돈 받는 거 상관없이 재고자산은 내 거 아니죠. 여러분이 할부로 자동차 사도 여러분 거지 자동차 회사 거 아니잖아.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얘도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틀린 답은 1번만 틀렸네요. 자, 다음 2번 볼게요. 다음 자료를 보고 2020년에 인식할 처분 손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그럼 항상 이런 식으로 이야기 나왔을 때 유가증권 종류가 어떤 건지 확인해야 되는데 단기매매 증권이라고 아래 보이죠? 자, 그럼 2019년 기말 단기매매 증권 천주 주당 공정가치가 10,000원이래요. 그럼 전기말에 우리는 1,000,000원으로 단기매매 증권을 맞춰뒀겠죠. 얼마에 샀던 간에. 말 이해가시나요? 그런데 2019년 기말 단기매매 증권 평가이익이 150만원이래요. 자, 이 말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건 알 수는 없지만 2019년도에 만약에 취득을 했다면 이때 우리는 단기 매매 증권을 850만 원에 취득을 했었나 봐요. 지금 850만 원에 취득했는데 2019년 기말에 봤더니 지금 우리가 1,000주가 있는데 주당 10,000원이라서 1,000만 원으로 해줘야 되니까 기말에 단기 매매 증권 150만 원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150만 원이다. 이 분계를 했다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000만 원에다 얘를 더하면 안 되는 이야기죠. 지금 두 번째 점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평가이익 이거 처리하니까 지금 먼저 주당 10,000원이라서 이렇게 평가이익 했다. 이렇게 세트로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1,000만 원이 기말에 되어 있다는 이야기인 거고, 그런데 우리는 2020년 8월 1일에 천주를 800만 원에 천주를 주당 8,000원에 처분했다. 그럼 사실 1,000만 원 평가했다는 것만 알면 800만 원에 팔았으면 200만 원 손해라는 거 알겠죠? 그죠? 그래서 분기 안 해도 되겠죠, 이건? 그래서 우리는 4번 처분 손실이 200만 원이다. 두 번째 점의 말을 우리가 실수해서 인지하게 되면 좀 틀리게 나올 수도 있겠죠. 자, 다음 3번.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에요. 자, 첫 번째 타인 발행 수표는 우리가 현금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질권이 설정된 보통 예금. 자, 질권이 설정되면 사용의 제약이 있게 돼요. 우리는 사용의 제한이 있으면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할 수가 없죠. 그래서 2번은 틀린 거고, 3번에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 도래하는 금융상품, 취득일로 기준해서 3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상품은 현금성 자산에 포함시킬 수가 있죠. 자, 근데 당좌 예금은 우리 현금성 자산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틀린 게 2번이라고 문제 출제위원은 냈는데 당연히
누군가가 질권이 설정됐다고 해서 무조건 사용에 제한이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의제기 신청을 해서 답이 없어져서 모두 맞음이 됐던 그런 회차예요. 문제 낸 사람도 마음이 심란했겠죠. 자, 다음 이제 4번 볼게요. 다음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재무제표의 목적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끼리 묶은 것은. 자, 첫 번째 기억은 재무상태표. 일정 기간 동안의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 이건 일정 시점이죠.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 정보는 정확한 말인 거고, 니은 손익계산서는 일정 시점의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아니죠. 얘는 일정 기간 우리는 수익과 비용으로 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거고, 디귿은 자본 변동표는 일정 기간 동안 자본의 크기와 그 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자본 변동표가 일정 기간 동안 우리 자본의 분류인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누계, 이익잉여금 이 분류를 나눠서 이 기간 동안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여주는 게 자본 변동표예요. 분류별로. 또 현금 흐름표는 일정 기간 동안 현금 주의를 기준으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 재무활동 현금 흐름, 투자활동 현금 흐름 뭐 이렇게 보여주는 우리 재무제표예요. 자, 그럼 지금 적혀있는 글자는 디귿 리을은 맞고 기억 리을은 틀렸죠. 일정 기간, 일정 시점 이게 두 개 서로 틀려서 기억 리을 1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5번. 주식회사 한국은 업무용 기계장치를 구입하고 다음과 같은 금액을 지출하였을 때 이때 기계장치의 취득 원가는, 자, 기계장치 취득 원가가, 자, 첫 번째 구입 가격은 당연히 취득 원가가 되는 거고, 자, 기계장치 배송료 이것도 우리 취득 시점 이전 거니까 취득 원가에 포함할 거고, 또 기계장치 설치비 이것도 취득 원가에 포함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다 합치면 950만 원이 되겠네요. 근데 이건 문제 낸 사람이 문제를 좀 잘 보기를 잘 못 냈다. 그죠? 왜냐면 다 합쳐도 1020만 원은 어떻게 나올 거예요. 그죠? 뭔가 다 빼도 800만 원은 나올 수가 없으니까. 저라면 900, 920, 930 뭐 이런 식으로 냈을 텐데 좀 문제 내시는 분이 보기는 조금 적절하지 않게 냈네. 자, 이제 우리 608페이지로 가봅시다. 608페이지. 자, 608페이지에 1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평균법은 기초재고와 기중의 매입 또는 생산한 재고가 별도의 구분 없이 판매 또는 사용된다고 가정하는 원가의 흐름이다. 우리 평균법은 그냥 이번 회계 기간 동안에 사온 걸 전부 다 평균화시켜서 뭐 구분 없이 뭐 팔고 남았다고 정리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1번은 정확한 지문이네요. 자, 이번에 제품의 기말 재고가 과소 계상되면 이익잉여금이 과대 계상된다. 자, 이렇게 기말 재고 자산을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기준이 잡힐 건데, 지금 차변에 있는 기초과 매입이 똑같은 상황에서 기말 재고 자산을 과소 계상하게 되면 매출 원가가 증가해야 되겠죠. 그죠? 이 상황에서 기말 재고가 작으면 그만큼 과소 맞죠? 적은가? 자, 매출 원가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럼 매출 원가는 비용이잖아. 그러면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될 건데,
매출 원가가 높으면 이익이 낮아지겠죠. 이익이 낮아지겠죠. 그리고 이 이익이 제가 뭐가 된다라고 했죠? 이익이 이익잉여금인 자본이 될 거라 그랬잖아요. 당기순이익이 이익잉여금이 될 거죠. 그러면 같은 방향인데 얘가 우리 줄어들게 되겠죠. 근데 과대 계상된다니까 틀렸죠. 과소 계상돼야 되는데. 자, 다음 세 번째, 재고자산의 수량 결정 방법에는 실지재고조사법, 개별법, 계속기록법이 있다. 자, 이렇게 여러 개 항목이 있을 때는 하나씩 뜯어봐야 돼요. 보니까 개별법은 수량 결정 방법이 아니고 단가 결정 방법한테 쓰는 거죠. 여기는 혼합법 혹은 병행법이 들어와 있어야 될 자리를 개별법이 들어와 있어서 틀렸네요. 자, 다음 3번, 정상적인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발생한 경우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정상 감모 손실은 매출 원가에 포함하는 거고 비정상 감모 손실을 우리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4번도 틀렸고 맞는 건 1번만 맞네요. 자, 다음 2번,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된다. 맞는 이야기죠. 분류가 이렇게 나눠질 거고, 두 번째,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자본잉여금이다. 얘는 자본조정이죠. 우리 주감자 이익본계 자본잉여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자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2번은 틀렸고 자본조정이고. 자, 다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조정이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조정 항목이고. 자, 무상증자가 진행되어도 자본 총계에 변화는 없다. 자, 무상증자는 총 자본을 불변시키는 우리 회계상 거래라고 했죠. 왜냐하면 차변 대변이 전부 다 자본 계정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총 자본에는 불변인 게 무상증자다. 그래서 틀린 거는 2번이 틀렸네요. 왔다 갔다 해도 돼. 내가 몇 번이고 열어줘서. 문제 풀다 또 닫았다 열면 내가 체크한 것만 체크되어 있어. 그렇지. 계정과목 및 조교 등록 가야지. 다음 중 그 계정과목 나오면 성격이 다른 하나 나오면 고등학생 애들은 다 맞춰요. 왜냐면 계정과목 및 조교 등록에서 다 찾아봤대. 컨트롤 F 해가지고 해서 번호 보고 왼쪽에 있는 분류 보면 되니까. 걔네들은 다 찾아보더라고요. 그는 언제든지 열었다 닫아도 되니까 이용하면 돼. 자, 다음 3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국산업의 대손충당금과 관련된 내용이다. 거래 내용을 반영한 후 단기 대손충당금으로 설정될 금액은 얼마인가? 자, 우리 대손충당금으로 우리 설정될 금액 물어봤네요. 자, 그럼 첫 번째, 정기말 매출채권의 잔액은 50만 원이고 대손충당금 잔액은 18만 원이다. 일단 우리는 채권 잔액 필요 없이 대손충당금이 18만 원으로 시작하네요. 자, 그랬다가 단기 매출채권 중에 15만 원이 대손 확정되었다. 그럼 대손충당금을 쓰면 3만 원만 남겠죠. 자, 그럼 3만 원 남아 있는데 정기 대손 처리한 매출 채권 중에 만 원이 회수되었다. 그럼 전기에 발생했던 게 회수되었으니까 대손 충당금에 다시 모아두겠죠. 그럼 이제 대손 충당금 잔액이 얼마가 되죠? 4만 원 되죠. 4만 원인데 단기말 대손 충당금 잔액은 21만 원이래요. 그럼 얼마 보충한 거죠? 17만 원만큼 대손 충당금 설정했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다. 그냥 천천히 대손 충당금 잔액 대보고 빼주면 되겠죠. 자, 다음 4번.
다음 중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정액법이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균등하게 배분하는 감가상각의 방법이다. 정액법은 우리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우리가 균등하게 배분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상당한 원가 저감을 가져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얘는 우리의 상당한 원가 절감, 이건 우리의 가치 증가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면 얘도 문제가 없고, 세 번째, 영업활동에 필요한 토지도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 영업활동에 사용하면 우리는 유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사용 안 하면 투자자산으로 할 거고. 맞고. 자, 다음 4번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을 선택할 때는 절세를 고려하여 선택해야 된다. 이런 뚱땅지 같은 소리는 한 적이 없죠. 절세를 고려하면 안 되지만 한국 사람들은 정유법을 쓰더라고. 세금을 비용을 높여서 세금 줄이려고. 4번은 하면 안 되는 이야기죠. 자, 4번 틀렸고, 다음 5번. 다음 중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1번 원칙적으로 변경된 새로운 회계 정책은 소급하여 적용한다. 정책의 변경은 소급법을 쓸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1번은 맞고, 2번 회계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를 단기와 단기 이후의 기간에 반영한다. 단기하고 단기 이후, 얘는 맞고. 자, 세 번째, 전기 이전 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은 단기 영업외 손익 중 전기 오류 수정 손익으로 보고한다. 자, 우리 오류 수정에서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수정이익은 중대한 오류인 경우에는 300번대인 이익잉여, 자본인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하는 거고, 중대하지 않는 오류인 경우에 우리는 영업외 비용인 900번대를 쓸 건데, 이제 문제에서 중대한 오류라고 적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영업외 손익이 아니라 자본인 이익잉여금을 우리가 조절을 할 거예요. 그래서 3번은 틀렸고, 4번에 회계 정책의 변경 효과와 추정의 변경 효과로 구분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구분 안 되면 추정의 변경이면 정확한 지문이죠. 그래서 틀린 답은 3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이제 또 앞에 회차로 갈게요. 자, 교재 599페이지로 가서 1번 문제. 다음은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고자산의 매입 원가는 매입금액의 매입 운임, 하용료, 보험료 등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 원가를 가산한 금액이다.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건 매입 과정에 발생한 모두 다 취득 원가에 포함하는 게 맞는 거네요. 자, 다음 2번 후익선출법에 의해 원가 배분을 할 경우 기말 재고는 최근에 구입한 상품의 원가로 구성된다. 후익선출법으로 하는 경우는 우리는 최근에 산 거는 먼저 팔렸으니까 기말 재고는 과거에 샀던 게 있어야 되죠. 선입선출법이라고 했으면 맞는 말인데 후익선출법이라고 해서 2번은 틀렸고, 3번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판매한 운송 중인 상품은 판매자의 재고자산이 아니다. 아니다라고 해서 맞네요. 그죠? 우리는 선적지 인도 조건인데 운송 중이면 매입자 거니까 판매자 거가 아니다. 맞고. 자, 4번에 재고자산의 원가 결정 방법에는 평균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등이 있다. 자, 얘네들 다 원가 결정 방법이 단가 결정 방법이니까 맞는 표현이네요. 틀린 게 2번.
자, 다음 2번. 다음 중 부채의 유동성에 따른 분류가 다른 것은? 자, 1번 선수금. 선수금은 유동부채죠. 그죠? 퇴직급여 충당부채. 직원이 언제 그만둘지 모르기 때문에 비유동부채고. 다음 사채. 얘는 3년, 6년 만기로 돈 빌려오는 거니까 비유동부채고. 장기차입금은 장기자 붙어 있죠. 비유동부채고.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리네요. 자, 다음 3번. 결산 시 다음 사항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였다. 누락 사항을 반영할 경우 단기 순이익의 증감은 얼마인가? 자, 단기 순이익의 증감액 이야기하면 우리는 수익 비용에 우리가 어떤 게 영향 미치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단기 발생한 미지급 자동차 보험료가 7,000원이 있대요. 그러면 단기에 발생했는데 보험료를 미지급했대. 그럼 첫 번째 거는 보험료 비용 인식을 하고, 그리고 7,000원 미지급 비용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비용 처리해줘야 되겠죠. 올해 발생한 건데 아직 지금 안 한 거라 했으니까. 또 외상 매출금의 보통 예금 수령. 그러면 보통 예금에 10,000원이 들어왔고 대변의 외상 매출금 10,000원이다. 자, 이렇게 처리되겠네요. 그럼 여기에 수입 비용 반영될 거는 얘밖에 없죠. 그럼 비용이 7천만 원 더 들어가면 이익은 7천원 더 들어가면 이익은 7천원 감소하겠지.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4번. 다음 중 재무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이 있다. 오랜만에 보는 얘네들 멤버들이네요. 정확한 지문이죠. 자, 두 번째,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지배를 받는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이 일반기업 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중소기업 회계기준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고. 세 번째, 기업의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재무회계는 우리 외부 이용자들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맞고. 4번에 특정 시점에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는 손익계산서다. 재무 상태표죠.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는. 근데 손익계산서라고 해서 4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5번 볼게요. 다음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상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무형자산 1번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고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연구 단계는 비용 처리할 거고. 두 번째, 무형자산의 취득 후의 지출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무형자산도 취득 이후의 지출은 우리는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로 나눠서 구분해서 처리를 해요. 유형자산이랑 똑같으니까 2번도 맞고. 3번에 특허권, 영업권, 실용신앙권, 연구비는 무형자산에 포함된다. 자, 이렇게 여러 개 있으면 하나씩 제가 체크하면서 보는 이유가 이번에 연구비가 껴있죠. 얘는 비용이라서 무형자산이 아니죠. 그것 때문에 3번은 틀렸고. 4번에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답 틀린 거는 3번이네요.
이제 589페이지로 가서 589페이지에 1번을 볼게요. 다음은 당좌 자산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 타인 발행 수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한다. 타인 발행 수표는 현금이니까. 그죠? 1번은 맞고 2번 당좌 예금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된다. 당좌 예금 보통 예금이 현금성 자산의 대표적인 계정 과목이죠. 자, 다음 3번 결산일이 2020년 12월 31일인 기업이 2020년 9월 30일에 취득한 금융상품으로서 결산일로부터 3개월 후인 2021년 3월 31일이 만기인 금융상품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된다. 단 중도 상환은 없는 것으로 가정. 자, 제가 취득일로부터 3개월 해야 되지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도래된 거는 현금성 자산이 아니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은 틀렸네요. 4번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기업의 유동성 판단에 관한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틀린 건 3번. 자, 다음 2번. 이건 우리 잘 풀 것 같아. 자, 다음 중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자, 산업재산권. 이것도 우리 무형자산 분류해서 본 거고, 특허권도 무형자산.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이건 자산으로 인식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내부 구입한 것만 되니까.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내부 프로젝트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로서 자산의 인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발비. 완전히 인식하면 자산으로 인식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3번 볼게요.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재고자산은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인식한 기간의 매출 원가로 인식한다. 상품 예를 들면 사왔을 때는 상품이라고 재고자산 두고 있다가 얘를 팔았을 때 상품 매출하고 기말에 판 만큼 전부 다 매출 원가로 비용 인식하는 거죠. 우리는 매번 하기 힘들어서 결산 때 한 방에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회계 기간 안에 정리가 되잖아. 그죠? 이게 우리 그 발생주의로 수입비용 대응의 원칙 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맞고 2번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 손실은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표시하고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자, 우리 시가가 장부금액 이하로 되면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 하고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 처리한다라는 건 맞는 표현인데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전에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가치가 하락한 게 우리 회사 과실이 아니다. 우리 과실이면 영업의 비용인데 과실이 아니니까 영업 비용인 매출 원가에 우리가 포함시킬 건데 영업의 비용 처리한다고 해서 이 부분이 틀린 거죠. 그렇죠? 자, 다음 3번에 재고자산의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감모 손실의 경우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 손실은 매출 원가에 가산한다. 정상 감모 손실은 매출 원가에 가산. 4번에 재고자산의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감모 손실의 경우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 손실은 영업 외 비용으로 분류한다. 비정상 감모 손실은 영업 외 비용.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페이지 4번. 수익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 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이나 자산의 사용에 대하여 받았거나 또는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자, 우리 수익 인식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내가 얼마에 팔았니 그래서 판 거에 대한 받을 대가를 쓸 건데, 근데 우리가 공짜로 받았을 때는 자산 수중 이익, 그건 우리는 공정 가치로 인식했었죠. 기억나시죠? 자산 수중 이익은 공정 가치로 쓴다. 무상인 거. 그때 자산 수중 이익이 수익이잖아. 계정 과목이. 그래서 1번은 정확한 지문이고, 2번 용역 제공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고 발생한 원가의 회수 가능성이 낮은 경우 발생한 비용의 범위 내에서만 수익을 인식한다. 자, 우리는 원가를 인식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고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수익을 제대로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수익 인식을 하지 않을 거고, 용역 제공은 이런 경우에 진행률을 가지고 처리를 하게 돼요. 진행률로. 자, 그래서 우리 2번은 틀린 지문이 되고, 3번은 이자 수익의 수익은 원칙적으로 유효 이자율을 적용하여 발생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이게 우리 4차 할 때 이자 비용 인식하고 하는, 그리고 그 반대인 회사는 이자 수익도 유효 이자율법을 쓴다라고 했었죠. 자, 다음 4번에 성격과 가치가 유사한 제한이나 용역 간의 교환은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래로 보지 않는다. 자, 이건 제가 유형자산에서 교환하면서 표현했던 거죠. 그러면서 모든 자산에 똑같이 적용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동종자산 교환은 손익을 발생 안 시키려고 과거에 장부가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수익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맞는 이야기고, 틀린 답은 2번이네요. 자, 다음 3번. 다음은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유가증권에는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이 포함된다. 맞는 이야기죠. 제가 유가증권 쓸 때마다 이 두 개 썼던 이유가 그렇게 보고 익혀두라는 거였었어요. 자, 다음 두 번째, 단기매매 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 손익은 단기 손익 항목으로 처리한다. 이번 지문은 정확한 지문이죠. 단기매매 증권 평가 손익은 단기 손익 항목으로 처리한다. 맞는 이야기고. 자, 다음 3번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한다. 매도 가능 증권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정확한 지문이고. 3번 만기가 확정된 채무 증권으로서 상환 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 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하는데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한다 되어 있죠.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근데 유가증권들 보면 제가 막 전에 우리 유가증권 할 때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가 적극적이고 능력이 있고 얘는 이렇게 안 되니까 매도 가능 증권 이야기 막 했던 게 이론 시험에 지문들이 나와 있던 걸 제가 다 섞어서 여러분한테 표현으로 계속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죠? 근데 얘가 자주 나온다고 단정 지을 수 없으니까 외우라고 못하고 들어본 적 있도록 이해가 가고 또 들으면 이제 그 용어가 여러분 귀에 익도록 하려고 다른 방법 썼던 거예요. 자, 그럼 이제 579페이지로 갑시다. 지금 우리가 푼 게 한 5개 정도 풀었죠. 기출문제 6회차 정도 푼 것 같은데, 문제 보니까 재무회계 5문제를 했는데 주로 나오는 게 뭐다라는 느낌은 좀 있죠. 그러면서 재고자산하고 유가증권하고 뭐 이런 것들은 나오겠네 정도도 생각할 수 있게 그 이론 문제인데도 이렇게 나오다가 70회 차로 넘어가면 스타일이 확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출제위원하고 옛날 출제위원하고 내는 스타일이 틀렸다는 게 현저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걸 이제 다 풀고 나면 저한테 하신 이야기가 80회차 때 것만 풀어보면 될까요? 아니면 옛날 거 풀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본인 스스로 좀 구분을 짓게 돼요. 지금 얘는 나오는 범위가 어느 정도 균일하죠. 지금 현재는 이 출제위원이 그대로인데 70회차 때 출제위원이 틀렸어요. 그래서 같이 풀다 보면 이 사람 다른 사람이라는 느낌을 좀 느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81회에 1번. 다음은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자, 1번 성격이 상이한 재고자산을 일괄하여 구입하는 경우에는
총 매입 원가를 각 재고자산의 공정가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개별 재고자산의 매입 원가를 결정한다. 자, 이건 우리가 재고자산 서로 다른 것들을 사는데 그때 공통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뭐 택배비라든지 배송료 같은 거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걸 우리 뭐 결합원가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 일부분이니까 그러면 그거를 우리는 사원고의 공정가치에 따라서 서로 안분해서 각자의 매입 취득 원가로 포함시킬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1번은 맞는 이야기고, 두 번째, 재고자산은 취득 원가를 장부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시가가 취득 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를 장부 금액으로 한다. 그래서 차감 계정 따라서 장부 금액을 낮춰주게 되죠. 그래서 2번도 맞는 이야기고, 3번, 재고자산은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 과정에 있는 자산 및 생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을 말한다. 정말 정확하게 재고자산을 풀어서 표현 잘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거 하면서 또 그냥 넌지시 한번 보세요. 제가 정확한 표현이라 그랬죠. 소모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재고자산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우리 개념과 및 적용 등록 가서 보셔도 소모품도 재고자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자, 다음 4번, 촉송품은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를 할 때까지 수탁자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3자에게 판매하기 전까지는 수탁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한다. 아니죠. 이건 위탁자 거죠. 수탁자는 이 물건을 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팔기 전까지는 위탁자의 재고자산이니까 4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2번 볼게요. 다음의 사채를 2018년 1월 1일 발행하였다. 이자는 매년 말에 지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사채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자, 그럼 지금 2018년 1월 1일 날 발행한 건데 액면가액이 1,000만 원인데 발행 가격이 1,166만 6,505원이에요. 이유가 액면 이자가 시장 이자보다 많이 크네요. 그래서 할증 발행을 한 상황이죠. 자, 그럼 이때 첫 번째 보기를 보면 2018년 결산일 현재 사채의 장부가액은 사채의 액면가액보다 크다. 맞나요? 할증 발행이니까 만기 때 액면가랑 맞춰줄 거니까 지금 발행 가격이 큰 게 차츰차츰 상가액만큼 줄어들어서 만기 때 액면가 될 건데 1차 연도면 당연히 클 수밖에 없죠. 그죠? 자, 두 번째, 2018년 현금으로 지급된 이자는 10만 원이다. 어떤 상황이라도 이자를 주는 거는 액면 이자만 줘야 되잖아. 그럼 액면 이자는 액면가액의 액면 이자율이니까 10만 원을 줄 거죠. 그죠? 근데 이자 비용이 작아서 이제 할증 발행 자금을 줄일 거잖아. 자, 다음 3번.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상가액은 매년 감소한다. 그렇죠. 상가액은 할인이든 할증이든 둘 다 증가하는 거죠. 증가하는 거죠. 그런 규칙이 있었죠. 그래서 일단 3번은 틀렸고, 4번 2020년 말 이자 비용 인식 후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잔액은 0원이다. 2020년 말이면 만기잖아. 만기면 할증 발행 차금을 전부 다 없애서 이 16만 6,505원을 싹 없애서 액면가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4번 맞고 3번이 우리 틀린 거죠. 전에 제가 이렇게 표현했었잖아요. 우리 액면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크면 이때가 할인 발행인 건데 액면 이자는 그대로인데 시장 이자율이 유효 이자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차이가
상각액이니까 기간이 경과할수록 상각액은 증가하는 건데, 할인 발행은 우리 시장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작은 경우가 얘가 할증 발행인데, 이때는 액면 이자가 시장 이자보다 커요. 그런데 시장 이자가 점점 줄어드는 거니까 이 차이는 그대로 또 벌어지죠. 이 차이가 상각액이라서 할인이든 할증이든 둘 다 우리는 증가한다. 상각액은. 그죠? 이자 비용은 얘는 이자 비용은 증가하고 얘는 이자 비용은 감소하는 건데, 근데 상각액은 둘 다 증가한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죠? 그리고 액면 이자는 항상 일정하다.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3번은 틀렸고. 자, 다음 4번. 문제 3번. 자, 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배당은 항상 이익잉여금에서 지급되어야 한다. 맞나요? 이 앞에 제가 배당 쓸 때도 차면에 바로 뭐 썼죠? 2월 이익잉여금이라 썼잖아. 이익잉여금이 배당 가능 이익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이야기고, 2번 주식 배당 후에는 발행 주식 수가 증가한다. 자, 제가 주식 배당은 주식을 발행해서 주는 거지 사서 주는 거 아니라 그랬죠. 주식을 발행하면 발행 주식 수는 증가하겠지. 다음 3번 현금 배당 후에도 자본의 크기는 변동이 없다. 주식 배당에는 없는데, 그런데 현금 배당은 자본이 감소 일어난다라고 했죠. 그래서 3번은 틀렸고, 4번 3법상의 중간 배당은 회계연도 중 1회에 하나여 정간으로 정하여 진행할 수 있다. 자, 얘는 정확한 지문이에요. 생뚱맞게 상법 이야기가 나왔지만 정확한 지문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4번. 다음은 단기 매매 목적으로 매매한 주식회사 활동의 주식 거래 내역이다. 2020년 12월 31일에 주식회사 학동의 공정가치가 주당 만원이면 2020년도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익은 얼마인가? 자, 이번에 이 앞에 비슷한 거 풀었으니까 자, 이번에 그대로 그냥 보면서 볼게요. 우리가 1월 20일 날 1000주를 샀어요. 근데 5월 30일 날 500주를 팔았죠. 그럼 500주만 남아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또 우리는 1000주를 샀어요. 근데 7,000원에 샀죠. 안 되겠다. 자, 적어야겠다. 자, 우리가 처음에는 1000주 그리고 거래 가격이 전체 총 가격이 만원이 주당 가격이죠. 주당 만원. 그러면 1000만원치를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5000주를 500주 자, 500주를 팔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 판 건 상관없어요. 왜 문제 물어본 거는 평가 손익 물어봤으니까. 그럼 남아 있는 건 만원짜리 500주가 남아 있죠. 한마디로 500만원 남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자, 기말에 1000주를 더 샀어요. 기말이 아니라 11월 달에. 이때 7,000원에 샀어요. 그러면 700만원이 되겠죠. 그죠? 그럼 우리 장부에는 지금 1500주라고 되어 있고 1200만원이다라고 적혀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만 이해 가시나요? 우리 장부에 이렇게 적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자, 그런데 지금 기말에 공정가치가 주당 10,000원이면 1,500 주면은 1,500만 원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300만 원의 증가가 발생했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 300만 원 발생하네요. 이해가셨나요? 우리 평가하기 전까지는 이 금액이었고 평가하면 이 금액이고. 자, 지금 제가 쓴 방법이 이동평균법으로 쓴 거예요. 매번 거래했을 때만 평균 내는 거.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은 우리 관습적으로 이동평균법 쓴다. 이것도 같이 좀 기억해 두세요. 자, 다음 5번.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자, 1번.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운송비와 설치비용은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운송비, 설치비는 취득원가에 가산하니까 맞는 거고, 두 번째,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중개인 수수료는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맞죠? 70점 이전에 중개인 수수료는. 자, 다음 세 번째, 유형자산의 보유와 관련된 재산세는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보유 관련된 거는 70점 이후에 일어나는 거라. 이 앞에도 풀었던 비슷한 문제 있었죠? 얘는 우린 취득원가 포함하는 게 아니라 비용으로 세금과원가 처리할 거고, 4번에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는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취득세는 가산하는 거고. 자, 그래서 틀린 게 3번이네요.